김태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다. 직장에 들어가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고 점차 사업을 확장해 갔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작은 전원주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래서 그는 절약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명절에도 사치스럽게 쓰지 않았고 가족 여행도 가고 싶었지만 늘 나중을 위해 참았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그가 모은 돈은 15억 원. 그는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불안한 것이 있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 예전에 알고 지냈던 동생 상민이 그에게 큰 기회를 알려주었다. 김태수가 박상민을 처음 만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 한두 명을 두고 가게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때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박상민이었다. 상민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야망이 강한 청년이었다. 태수는 그런 상민을 아꼈고 마치 동생처럼 챙겼다. 형님,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형님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나중에는 제 사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태수는 그런 상민을 보며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도 가난한 시절을 겪으며 어렵게 성장했기에 상민을 돕고 싶었다. 그는 상민에게 사업 운영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소에게 돈을 빌려주며 그가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민은 야망이 컸다. 그는 빠르게 여러 사업에 손을 대며 성장했고 몇 년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형님, 저 이제 부동산 투자도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기회 있으면 함께 하시죠. 그때만 해도 태수는 상민을 믿었고 그가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민은 점점 빠르게 돈을 벌려는 쪽으로 기울었고 태수와의 연락도 뜸해졌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상민이 고민하던 차에 오랜만에 태수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태수 형, 요즘 부동산 투자 안 해? 오랜만에 만난 박상민은 김태수에게 아주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며 제안했다. 이건 확실한 정보예요. 대기업에서 개발하는 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에요. 1년만 기다리면 최소 2배는 오릅니다. 김태수는 처음엔 회의적이었다.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아온 그였기에 쉽게 돈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민은 공신력 있는 투자회사의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고 그들의 설명은 너무나도 설득력 있었다. 이건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VIP 정보입니다. 대기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확실합니다. 우리도 이미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태수는 고민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도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말이 계속 들려왔다. 결국 그는 15억 원 전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루하루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태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민에게 투자에 관한 상황을 물어봤고 상민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태수를 안심시켰다. 그렇게 몇 개월을 더 기다린 태수는 상민에게서 연락이 없자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투자회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는 바쁘다며 전화를 피했고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그는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투자회사 수천억 원대 사기 행각. 투자자들 피해 속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급히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경찰서에는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담당 형사는 말했다. 이건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사기입니다. 피의자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고 피해 금액이 너무 커서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평생을 아껴가며 모은 돈, 가족을 위해 준비한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는 도무지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전 재산을 잃은 태수는 곧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처음에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조심스러워하며 손을 내밀지 않았다. 형님, 우리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제 어쩌려고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남은 것은 가계약을 해둔 전원주택과 은퇴를 준비하며 마련했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팔아야 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다. 습기가 가득 찬 벽, 창문으로 겨우 들어오는 빛, 그리고 창밖에서 들리는 거리 소음.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60이 넘은 그의 나이에 맞는 일은 많지 않았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 편의점 야간 알바, 그리고 건설 현장 노동까지 그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허리는 뻐근했다. 아내도 몸이 약해져 점점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태수는 밤마다 혼자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아내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믿어주었던 가족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흘렀다. 태수는 절망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았다. 난 아직 살아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며 돈을 모았다. 비록 손에 쥐는 돈은 적었지만 하루하루 버티며 다시 삶을 되찾아갔다. 몇 년 후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다시 자리를 잡아갔다.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초췌한 얼굴을 한 박상민이 떨리는 손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민의 눈은 깊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사기를 친 조직과 함께 도망쳤지만 결국 그들도 돈을 들고 그를 버렸다. 빚더미에 앉은 그는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거리를 떠돌다가 태수를 찾아온 것이었다. 태수는 말없이 상민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솟아올랐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음이 밀려왔다. 과거를 붙잡고 분노 속에 살면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상민을 지켜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바라는 용서가 뭔지 난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난 과거를 붙잡고 살진 않으려 한다. 태수는 상민을 용서했다. 그것은 상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다. 용서를 통해 태수는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김태수는 다시 삶을 살고 있다. 비록 거창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는 오늘도 희망을 안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사라진 것은 돈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였다.